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교사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바로 독서 원리와 방법인데요. 마지막으로 배울 독서 원리는 비판적 독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살짝 여담을 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수업 영상을 만들고자 한번 수업 장비를 바꿔보았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 노트북에 달려있는 조그만 웹카메라로 선생님 모습을 찍었더니 무엇보다도 선생님 얼굴이 계속 모니터 하단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내용들이 계속 내 얼굴에 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얼굴이 너무 빵떡처럼 나왔어요. 동그랗게 너무 빵떡처럼 나와서 이거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싶어서 선생님이 다른 핸드폰 카메라로 선생님 모습을 촬영하고 노트북 화면 영상은 노트북에 녹화하고 이렇게 이중 녹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원래는 이 유선 마이크를 썼었는데요. 유선 마이크가 이어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다 보니까 음질이 좀 떨어졌고 너무 소리도 작게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 핀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좋은 걸 구입해서 아마 선생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수업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선생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이 수업 스킵하지 말고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비판적 읽기의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배우러 가시죠. 교과서는 어디에 피냐면요. 70쪽, 71쪽을 피시면 됩니다. 우리 학습 목표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학습 목표는 뭐가 있었냐면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 그리고 글에 쓰인 표현 방법을 비판적으로 읽는 거래요. 그리고 필자에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역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다. 비판적.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용 말고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비판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비판을 봤을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즉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비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비판적 사고는 바로 급식에 대한 비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요소 중 하나죠. 주간식단표를 담임쌤들이 각 반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을 때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달려와서 이번 주는 뭐가 맛있고 뭐가 맛이 없어 이렇게 형광펜으로 맛있는 것들을 밑줄을 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을 4교시 들어가면은 급식 얘기밖에 안 해요. 친구들이 오늘 이거 나와요.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풀려서 급식을 먹은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급식 메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 급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즉 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일단 맛이 있겠죠. 이게 맛있는지 아니면 맛이 없는지. 그 맛도 굉장히 다양한 개인적 취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근거를 대면은 염도가 있겠죠. 이거 너무 짜. 염도를 기준으로 이건 너무 짜다. 비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비주얼, 즉 생김새를 보고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급식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는 정말 비주얼적으로 예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정말 비주얼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 급식은 참 맛있어.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은 비판적 사고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판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어떠한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음으로는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비판적인 읽기의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함께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밑줄 치면서 볼게요. 선생님만 밑줄 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나중에도 보고 싶으면은 다음 카페에 가서 보면 됩니다. 비판적 읽기의 발문, 즉 질문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다? 근거. 여러분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바로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문제에 나와 있는 대상을 평가할 때 계속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판적 읽기에는 근거가 요구된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항상 출제자들은 문제 발문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판단을 하라고 요구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사실적 읽기를 통해서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윗글과 보기의 견해, 입장을 근거로 하여서 이 대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해서 나왔나 봐요. 자, 근데 그 자산의 개혁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지문 속에 숨어져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사실적 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평가 근거로 잡은 다음에 이 윗글의 자산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사고를 문제 풀 때만은 제발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볼게요. 보기의 입장에서 이거는 바로 보기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윗글의 자산을 평가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버클리의 견해. 자, 그러면은 보기의 내용을 비판할 때 바로 버클리의 견해라는 입장에서 그 대상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비판해 보라는 거겠죠. 이렇게 평가원의 문제는 친절하게도 여러분들이 비판을 직접 하라고 하진 않고요.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친절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평가원의 문제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출제자들이 파놓은 정말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매력적인 오답 하나, 그다음에 정답 하나,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도, 국어 문제를 많이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분석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내 주관을 개입해서 문제를 푸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에 빠져들고 그만큼 틀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왜 틀렸는지 그 근거를 제발 지문 쪽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적 읽기를 통해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지문 내용을 근거로 비판한다는 게 비판적 읽기를 요구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과서 70쪽으로 가서 한번 비판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개념에 같이 밑줄을 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비판적 읽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글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정한지 적절한지 평가하는 거래요. 여기서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 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 준 거겠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니까 밑줄을 꼭 쳐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글에 드러난 관점이며 내용, 그리고 자료 및 표현 방법,
그리고 글 이면, 즉 글 속에 내재된 의도나 신념 등을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는 글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래요. 보편적인 이치와 건전한 상식, 즉 누구나 알 수 있고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이치를 바로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이 무조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부각해서 비난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비판은 역시 그 대상의 긍정적인 점,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비판적 읽기의 개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자, 비판적 읽기는 타당하고 공정하며 적절한지 이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이 뭐야? 공정이 뭐야? 적절이 뭐야? 헷갈리죠? 어렵죠? 하나 개념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나쁜 점을 부각시키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이 점에 대해서 이건 옳다, 공감하는 것 역시 비판적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할 때 선생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자기평가해봐라, 내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동료평가를 해봐라 이럴 때 절대 안 좋은 점 쓰게 하진 않아요. 역시나 잘한 점, 좋았던 점도 쓰게 합니다. 그거 역시 비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 수업을 돌려보면서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정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말 고쳐야 할 거 투성이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막 쥐구멍에도 숨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을 거야, 이런 한두 가지의 장점, 한두 가지의 좋은 점이 선생님께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부여하더라고요. 절대 비판은 나쁜 점만 부각하는 게 아니라 역시 잘한 점을 공감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죠. 비판적 읽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 즉 비판적 읽기를 할 때 어떤 걸로 근거를 삼아야 되는지 그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4가지 가져와 봤어요. 평가의 기준. 자, 평가의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 측면에서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글의 그런 옆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평가 기준도 있어요. 각각 2개씩 총 4개를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내용이 타당한지.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공정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료가 믿을만한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내용의 타당성이 과연 무엇이며 공정성이 무엇이며 신뢰성이 무엇이며 적절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한번 제시문, 우리 글을 통해서 같이 이 4가지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 정리를 하자면은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며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줬죠. 여기다가 하나 더 뭐가 있었냐면요. 네, 그렇죠. 신뢰성, 자료의 신뢰성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교과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냐면요. 이런 것들 말고요. 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회 문화의 이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 이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비판적 읽기의 방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글을 꼼꼼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비판적 읽기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는 글의 내용이나 관점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내용 측면에서를 볼게요. 내용 측면에서. 자, 근데 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다뤄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본대요. 즉, 지문에서 내용이나 주장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모두 다 타당성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개념이.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게요. 타당성을 좀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글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주장이 있겠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겠죠. 네. 근거가 정말 적절하고 이게 논리적인 이치에 맞는지가 타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어렵게 풀어내면은 이 내용이 보편적 이치에 맞는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졌는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는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중요했던 개념 바로 공정성을 배울 건데요. 공정성은 바로 어떠한 거냐면요. 필자의 관점이 어떠한 한쪽의 견해, 한쪽의 의견만을 옹호, 찬성하거나 비난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즉,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야 해요. 이건 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거의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만 부각해. 그럼 여러분들은 저 필자는 왜 이렇게 한 대상을 편애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편애하는 거는 좋은 쪽에만 치우쳐져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공정성에 어긋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자가 말하는 내용과 다른 관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 필자가 일부 단면만 보여주면은 그 단면 말고 다른 입장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사회적 이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룬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가진 기사문을 비교해서 읽어봐라 라는 선생님이 꿀팁 하나 전수해 줬죠. 이렇게 비판적 읽기의 방법은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공정성, 이 글의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읽어볼 텐데요. 공정성 말고도 선생님이 여기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있는지 이런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요소도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고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액센트로 오라베라고 부르면 나는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 박목월 시인의 시 사투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투리의 다른 말로는 방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투리 혹은 방언이라는 이름의 고향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앞이 칵 막힐 만큼 좋은 것일까?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에는 특별한 사투리 감성이 녹아있나 보다. 지역 방언을 가꿔가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우리 문화와 전통, 구체적 일상이 담긴 소중한 민족유산이기 때문이다. 세계 언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도 한국처럼 지역 특유의 방언 문화를 꽃피우진 못했다. 다양한 방언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풍성한 말글살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언이야말로 언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자, 이럴 때 우리 한번 이 내용이, 이 근거가 과연 사실에 입각해져 있는지, 즉 타당성을 한번 근거로 판단을 해보고 비판적 읽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볼 때 여기서 살짝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가 있겠냐면요. 선생님이 찾은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미국도 한국처럼 지역 특유 방언 문화를 꽃피우지 못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잖아요. 정말로 미국도 방언 문화가 특별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 글에서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 과연 정말 사실인지, 보편적 이치에 입각하였는지를 평가하면서 얘는 비판적 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읽어볼게요.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어느 한쪽 시각에만 치우쳐져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 여기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방언이 바로 언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방언이 언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기해야 될 거는 왜 그 반대의 입장을 제시해주지 않았는가? 왜 방언의 좋은 점만 치우쳐서 주장하는가?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방언이 언어 경쟁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에 우리 구체적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만 했지만, 그렇다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오히려 잃게 되는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방언은 일단 지역별로 너무 방언이 다르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어 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언에 조금 더 나쁜 점, 좀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 주장을 했으면은 공정성에 입각을 했지만, 이 글에서는 너무 좋은 쪽만 그렇게 주장하고 부각하고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공정성을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용이 공정한지, 즉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다음으로는 자료 그리고 표현 방법, 조금 더 형식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도 배울게요. 먼저 우리는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데요. 적절성.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진짜 과연 이 자료가 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데 적절한지, 그 자료와 글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뒷받침하는데 적절한지. 적절이란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쵸? 적절성이란 바로 주장과 그 자료가 연관되어 있는지, 이거를 뒷받침하기에 옳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자료가 요약되어서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과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판단을 하는 것, 역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모두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내용의 적절성 말고도 이 자료가 사실 이 글을 쓴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이 글 쓴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온, 인용한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이 자료가 과연 어디서 생성이 되고 어디서 연구되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즉, 출처를 봐야 하는데요. 출처가 정말 저명한 기관에서 만든,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만든 자료면은 우리는 그 출처를 믿을 만하다고 봐요. 즉, 자료의 적절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료의 신뢰성, 믿을만한지, 신뢰성에 대해서도 역시나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게 바로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한지,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만한지,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보면은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71쪽에 나와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 자료부터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갖고 왔네요. 통계청은 우리 국가의 소속 기관이에요. 이거 신뢰성 있어. 자료는 신뢰성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거는 2016년도, 잘 안 보이네요. 2016년도의 자료예요.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점점 출산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겠죠. 이걸 보고서 우리 한번 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기사문을 읽어봅시다. 기사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구 동향 집계가 시작된 2000년대 이후에 출산율이
매년 심각한 하락세. 그런 다음에 이 글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대요.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저출산 현상을 먼저 겪는 일본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업체의 구인난, 사람을 구하려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어렵대요. 인구 절벽 우려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정부와 민간은 출산 장려 정책과 결혼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펼쳐야 한다. 해결 방안이 나왔네요. 이런 거 우리가 사실적 독해에서 뭐라고 배웠을까요? 어떤 내용 구조? 그쵸, 문제 해결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료의 적절성을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자료뿐만이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이나 공정성 역시 이 글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같이 볼게요. 우리 초록색 박스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71쪽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윗글은 저출산 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막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독자는 윗글을 보면서 일본의 구인난이 심각해진다? 이 사례가 진짜 객관적 사실에 입각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과 결혼 촉진 정책이 모두 다 그렇다고 믿고 있는 보편적 이치에 맞춰서 타당한지를 살펴봐야 한대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던 부분은 우리 과연 어떤 것을 평가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글을 읽은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서 글을 읽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정성 측면 역시 이 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한쪽 집단의 입장에만 치우쳐져 있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대요. 자, 이거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다. 이 문제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국가 차원의 입장만 고려한 거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까지 고려를 한다면 어떤 내용도 줘야 돼요. 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글은 다뤘어야지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그런 다음에 우리 제시된 그래프,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건데요. 적절성 측면에는 비판적으로 따질 수가 있대요. 어떤 게 비판적이야? 2016년도 한 해의 정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가 어때? 신뢰성은 있어. 통계청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이 자료가 이 글에서는 어떻대? 적절하지 않대요. 적절성은 갖고 있지 않은 기사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이해했으면은 정말 막상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아니면은 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인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 것이래요. 자, 포인트, 의도나 아니면은 사회문화적 이념을 분석하래요. 역시나 우리 글에는 필자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 이러한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이념. 그 당시에 사회적 요구나 분위기를 우리는 사회문화적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피해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과연 적절한지 아니면은 그 당시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이념이 적절한지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독자는 글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가 타당한지, 보편적 가치에 비출 때 적절한지를 평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방법인데요. 눈으로 한 번씩 읽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되새김질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역시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 당시 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사회 문화적인 이념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보도록 해요. 자, 텔레비전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글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만큼 비판할 거리도 좀 많아요. 텔레비전은 현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참다운 친구를 잃은 현대인의 공허함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진정한 친구는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어주고 슬플 때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텔레비전은 이를 대신할 수 없대요. 따라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청소년에게 따뜻한 역할을 한대요. 자, 주된 주장이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따뜻한 친구 역할을 한다. 무엇이? 텔레비전이.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음에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주장이었죠.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큐를 보면서 교감을 얻기도 하고 현실 친구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실제 친구들과 나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좋은 화제거리를 제공한대요.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판할 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궁금증, 물음표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비판적 읽기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필자의 가치관, 필자의 의도를 평가해 볼까요? 필자가 먼저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개념이 뭐예요? 표시를 해볼까요? 필자의 가치관, 좋은 친구에 대한 가치관은 바로 뭐냐면은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어주고 슬플 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대요. 이게 필자가 가지는 가치관이라고 봤는데요. 우리 이 가치관이 타당한지 한번 볼까요? 친구라면은 무조건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야 돼요? 친구도 자신만의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친구란 그거보다 내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조언해주는 존재지 않을까요? 라고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 글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을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볼게요. 이 지금 글 속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런 현대사회의 분위기를 한번 비판해 보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아니면은 다양한 그런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보다는 모두 다 핸드폰을 들여보고 있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비판할 거리는 많죠. 과연 이 글에서 나타난 주장이 맞는지, 텔레비전이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의 대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비판적 읽기를 잘 수행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비판적 읽기의 방법, 중요했던 포인트 4가지만 얼른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비판적 읽기 방법은 크게 4가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적으로 읽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용의 타당성이었어요. 타당성은 선생님이 밑줄 친 것처럼 그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의 공정성은 바로 뭐다? 이 글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료의 적절성은 이 자료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적합한지,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였어요. 이 글의 내용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거나 너무 일부분의 정보만 제시하면 자료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자료가 믿을만한지, 즉 출처가 보장되어 있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되어 있는지, 자료의 신뢰성 역시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비판적 읽기를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번 이 위에 봤던 4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읽는 것인지 한번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자료가 믿을만해? 신뢰성 있어? 이거는 바로 자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료 적절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분량 적절해? 이거는 바로 자료의 적절성이죠. 너무 쉽죠? 세 번째, 필자 주장 진짜야? 사실이야? 이거는 내용적인 거죠. 내용의 타당성이었죠. 그쵸? 자, 근데 네 번째, 얘 관점이 폭넓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 균형 잡혀? 이거는 내용의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근거가 합당해? 논리적 모순이 없어? 이거는 바로 뭐였죠? 논리적으로 옳은지, 주장과 근거가 옳은지. 그쵸, 타당성에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의 주장, 관점, 가치관이 중요하고 같이 있어? 이거는 우리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피해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 즉 피해자의 의도나 아니면 가치관, 세계관들에 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얘는 비판적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풀었으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클리어한 거예요. 잘 이해한 겁니다. 우리 같이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적 읽기의 원리와 방법, 두 번째로는 추론적 읽기의 원리와 방법, 세 번째로는 오늘 배웠던 비판적 읽기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이번 주 독서 수업 강의는 3가지 방법과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된 거고요. 우리 바로 다음 교시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형성평가를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끝부분에 독서 문제 풀 때 꿀팁 전수해 주잖아요. 그 마지막 5번째 꿀팁만 전수해 주고서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우리 5번째 선택지 구성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잘못 개념을 연결한 거예요. 정말 많은데요. 수학 공식같이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같이 볼게요. 지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A는 X가 많다요. 하지만 B는 Y가 많다. 선생님은 많다를 이렇게 많은 다자를 써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선택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A가 X가 많고 B가 Y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A는 Y가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분명 제시문에서 제기된 내용과는 틀린 내용, 다른 내용이겠죠. 이거는 어떠한 오답을 구성한 거냐? 바로 개념들을 각각 잘못 연결한 경우예요. 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찾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문제를 풀 때 정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꿀팁 중 알려줄게요.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것처럼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도식화하는 거예요. 특히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렇게 반의 관계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는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을 글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문제 풀 때도 오래 걸리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려면 이 지문의 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도식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고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정말 굉장히 시간 단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가, 감소 이런 반의 개념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개념은 도식화하고 이 도식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지문에서는 분명 니은은 기획보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 자, 니은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 뭐 감독 제외하고 배우나 스태프들이 있겠죠. 이 인력들을 중시한대요. 인력들의 역량, 능력을 중시한대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구성되어 있느냐? 선택지에서는 니은이 역량, 인력들의 역량이 아니라 바로 뭐다? 감독의 역량을 더 중요시한대요. 이거는 바로 니은과 기획을 각각 잘못 연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역시 출제자들이 굉장히 자주 내는 오답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더 이상 이런 유형들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동안 독서 수업 듣느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직접 만나서는 드디어 수능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너무 기대되고 설레죠? 선생님이 같이 풀 생각에 정말 기대되니까 빨리 얼굴 보고서 계약하는 날이 와서 여러분들과 수업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질문을 그때그때 받고 같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문법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문법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고생했어요.